네, 안녕하세요. 바이브탈입니다. 운동복 차림이죠. 운동을 가려다가 아는 동생이랑 1시간 반을 통화하고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그래서 운동복 차림이에요. 지금. 자, 신호부 없고 콘티 없는 방송도 시작해볼게요.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AS에 대한 2탄이에요. AS에 대한 2탄. AS와 제목이 AS와 뭐 민사소송? 소송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자,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전 시간에 제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신념을 얘기했는데 AS에 대한 거.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 하면은 우리 AS에 대한 게 뭘까요? 우리 공사를 계약하잖아요. 그런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안에 어떤 정관이 있죠. 정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AS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계약서를 썼다라는 거, 그죠? 계약서를 썼어.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해요. 이 시공자 입장에서는 AS가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시공자 입장에서 AS가 왔어. 어떤 것든 내 책임이든 상대방의 책임이든 AS가 왔어.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느낌이 자체가 귀찮죠. 이거 안 왔으면 좋겠고, 귀찮아. 회피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하자를 막 연습 삼아 남의 집 해놓고 모르고 그냥 전화번호 바꾸고 그냥 막 모른 체 하는 사람들 많죠. 예. 근데 저는 좀 법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법률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우리가 일단 계약서를 쓴다. 용역 계약서를 쓰거나, 일단은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일단은 계약서를 쓴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걸 법률적 행위라고 그래요. 예, 법률 행위죠. 예, 법률 행위. 뭐 행정상으로는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라고도 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해요. 법률 행위의 발생.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 어떤 기속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우리가 버스 카드를 찍고 버스를 탄다. 그다음에 무임승차를 하면 법의 처벌을 받죠. 어떤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런 걸 법률 행위라 그래요. 어떤 행위가 기속되는 효과,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우리가 봄에서 꽃의 냄새를 맡는다. 법률행위예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다. 법률행위? 아니죠. 자연적인 행위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일단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법률행위를 한 거고, 어떤 사람과 용역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 안에 AS가 돼 있다 하면, 나는 그 조문 안에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기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 그걸 기피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작업자가 기피한다고 생각하면 런을 친다 그러죠. 도망간다 그러죠. 그러고 업체가 뭐 몇 천만 원대 몇 억의 공사를 하고 AS를 안 해주고 하자를 냈는데 보수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수술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거에 기속돼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를 시켜야 되겠죠. 어떻게든 이행 강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민사소송이에요. 소송을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뭐 저 업체 사기꾼이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사기꾼이야. 사기야. 저 사람 사기야라는데 사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법률 용어, 법률 지식과 딱 그 법조문 안에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사기라는 거는 이제 구속 요건이 많잖아요. 구속 요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속이려고 했어야 돼. 구속 요건 자체가. 그러려고 접근했어야 돼. 그럴 마음이 있었어야 돼. 그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이야 하지만 사기꾼이 아닌 경우도 많고, 사기가 입증하기 참 힘든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더군다나 형사사건이에요. 형사법이에요. 사기는. 횡령, 배임, 사기, 살인, 폭력 다 형사. 우리 민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는 거의 민사로 많이 가죠. 이행 불이행으로서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 뭐 배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뭐 이런 어떤 금전적 손해나 이런 업무를 등한시해서 피해를 끼쳤다라는 거. 횡령은 또 물건을 이렇게 뭐 빼돌리거나 실질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또 비슷하죠. 횡령이랑 배임이 비슷한
범죄안의 교집합이 있는데 뭐 형법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형법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민사소송을 많이 가죠. 예,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소송을 많이 가는데 AS에 대한 걸 지금 계속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AS에 대한 게 AS가 하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정말 저는 이렇게 광의의 이렇게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내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 하고 하면 우리 작업자 입장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계속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하자를 많이 내고 점적을 탔거나 만약에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가 뭐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자가 나서 진짜 한 건물을 망쳤다 할 때 소송이 들어왔어. 근데 또 나는 집주인 입장이야. 난 또 집주인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업체 입장일 수도 있는데 집주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참 난감한 거죠. 예. 그거를 전체 재공사를 해주면 참 고마운 거고 참 나 몰라라 하면은 이제 소송도 들어가야 하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면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고 변호사를 사야 되고 또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그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 되고 뭐 1차 공판 항소심하면 2차 공판 항소심 공판 모든 자료를 내가 또 입증의 부담은 소재기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입증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소재기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라고 해서 재판 걸었으면 내 억울함을 재판장이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저 사람한테 맞았어요 하면 무조건 우리 재판에 가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입증 자료를 그래서 우리 CCTV 찾아보고 무슨 자료 통장 자료 찾아서 다 제출하고 하잖아요. 입증의 부담은 소를 제기한 사람한테 있어요. 네. 상대방은 방어할 권리가 있고 네. 상대방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사기꾼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계약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계약 이행 안 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뿐이에요. 라는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의 부담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돼? 나는 독박 쓴다 그러죠. 우리 패소하면은 뭐 변호사비도 뭐 청구될 수 있고 그러에 대한 손해배상이 또 역으로 올 수 있어서 뭐 그런 법률적인 스토리가 쭉 펼쳐지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사적으로 내가 소액인데 정말 우리 뭐 1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 3000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내가 소송을 제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소송을 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제가 AS 부분에서 지금 파생된 얘기지만 법률적으로 가면 어차피 쉽지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그래서 정말로 돈 띄어먹고 간 사람 잡기 쉽지 않잖아요. 법률적으로 사기꾼이 될 확률이 진짜 많지 않아요. 예, 내가 돈을 갚을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 뭐 1000만 원도 넣어드린 게 있고요, 기록이 있고요, 이러면 갚을 의지가 있었다는 거.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S라든지 하자 부분, 정말 큰 하자,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을 받고 그냥 도망치는 부분, 공사를 하다 말고 도망가도 그게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 사정을 또 얘기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법률적인 싸움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할애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다 보면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AS 부분은 정말로 이런 어떤 직영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게 판단을 해서 중요한 게 그 업체의 그 개인적인 기술자의 스토리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고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AS 부분이라든가 뭐 하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법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기술자들을 어떻게 내가 섭외를 해야 될까? 나는 스토리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스토리를 제일 많이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왔나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업체는 정말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업체를 선정하기가 정말 힘들죠, 우리가. 예. 그 부분에서도 뭐 연역을 많이 본다거나 예. 정말 많은 미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미팅을 통해서 견적서만 틱틱 받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미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통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연역도 많이 보시죠. 요즘에는 이 사람이 계속 업체를 갈아치우고 갱신하는지 아닌지 계속 그것도 보시고요. 예. 실적으로 우리가 법은 늦다고 봐요. 법은 최후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법은 최후의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을 때 법을 찾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을 때 우리 사회상규라 그러잖아요. 이 기본 도덕, 예. 뭐 직업윤리, 사회상규, 예.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통용되는 어떤 도덕성 에서 다 끝나야 돼요, 원래. 내 양심에 입각해서 이거 AS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조율이 돼야 돼요. 그거를 넘어섰을 때 법으로 가니까 법에서는 참 해결하기 어렵죠.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증의 부담 나한테 있고 예. 돈과 시간이 들어야 되고
그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승소했더라도 그 법에서 그 민사소송이라든가 이게 손해배상을 승소했다고 치더라도 그 판결 정보를 받고 뭐 법원이 돈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원고의 이런 주장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결 정보를 주죠. 판결 정보를 주면 그걸 갖고 또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요. 뭐 은행 압류를 잡는다거나 차압을 압류를 들어간다거나 뭐 개인주택이나 은행이나 뭐 직장에 어떤 차압 딱지를 붙여서 어떤 압류를 걸어둔다거나 뭐 계속 그런 행위를 하면서 받아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런 행위들을 한다 손 치더라도 끝끝내 상대방이 뭐 손해배상을 하거나 뭐 행동을 이행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참 뭘 하기 힘든 실정이 많죠. 끝까지 가더라도 법에서 이기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법에서 이긴다고 다 끝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법은 최후의 보류. 근데도 안 끝날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법 지식이 좀 있어서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나 어쩌지 못해.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가지고 법으로 가서 뭐 해도 안 된다. 이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뭐 3조 원 가까이 뭐 계속 성장한다 그래요. 2조? 3조?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죠. 뭐 유명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뭐 하자가 나고 집 하자가 나고 막 짓다가 막 도망가고 크게는 그런 일들, 작게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작업자들의 AS.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AS에 대한 관점,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관점. 애프터 서비스는 과연 어떤 개념인가?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정말 귀찮은, 정말 아무 밑도 끝도 없고 내가 법률적 행위적 행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어떤 그런 요식 행위로서의 어떤 그런 계약서에 의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구두를 했으니까 무책임한 내가 외면하면 끝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걸고 우리 다 브랜드를 걸고 어느 정도 일하잖아요. 팀 이름을 걸고 일하잖아요. 그 팀 이름의 브랜드, 그 작지만 어떤 브랜드에 대한 그 직업윤리 철학, 뭐 이런 거, 그 모토, 그 브랜드의 모토로서 작용을 하는가. 그런 걸 한번, 저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그 AS에 대한 부분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브랜드는 브랜드를 안 쳐요. 그런 브랜드를 안 쳐요. 절대. 뭐 본인을 이름을 걸고 일하는데 어떻게 AS에 대해서 하찮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는 아예 그 기술자를 기술자 취급하지 않는다고 전 그러잖아요. 어떤 기술자들을. 저는 그런 브랜드를 아예 브랜드로 취급을 안 해요. 그냥 팀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 거는. 단 두 사람이 일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그게 진정한 팀이잖아요. 근데 리더가 잘못돼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날림고사를 하고 자꾸 외면을 하고 있고, 뭐 하나 해도 3만 원, 5만 원 돈 따지고 벌써 돈부터 계산하고 있고, 그 사람의 불편함은 뒷전인, 일 딸 때는 계속 이렇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했는데, 일이 끝난 뒤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꼭 어디서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도 하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죠. 이 하찮은 비즈니스, 작은 비즈니스부터 키워나가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뭐 이게 신업도 없고 어떤 뭐 줄거리를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14분이 막 두서없게 막 지났는데 그 맥락은 전편이랑 이어서 작은 얘기부터 크게 한번 와본 것 같아요. AS의 관점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인 어떤 그런 과정까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집주인분들, 클라이언트나 집주인분들 입장에서 기술자 입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소송이 진행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사회생각에서 그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근데 우리 작업자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되게 크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규모 단위예요. 소규모 단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큰 금액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소송으로 가든지 정말 큰 일이 되거든요. 당사자도 그렇고, 이 클라이언트 집주인분들 당사자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큰 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그게 축소된 부분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또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하는 행위들이, 하루 종일 엄청난 법률 행위를 하고 있어요.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갱신 계약이라든지 보험갱신 계약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를 하나 산다든지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나는 어느 행위에 기속되고 있어요. 예. 근데 내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 돈을 받는 것만 그런 어떤 기속된 행위냐, 법률 행위냐. 근데 A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큰 포괄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같이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기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게 더군다나 내 계약서 정관안에 목록에 들어가 있다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법률적으로 우리 법적으로 인테리어 뭐 2년인가요? 예. 그 기한이 2년 맞아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정관에 안에 있으면 기속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에 나는 그 문구에 나는 기속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속행위예요. 예, 기속돼 있어요. 나는 거기에 그 사인을 하는 순간.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회피하는 경우도 많죠. 일부러. 예. 일부러 쓰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죠. 없는 경우. 예. 저도 계약서가 있는데 정관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 안에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구두로 얘기를 하죠. 예, 구두 계약의 효력이 뭐 그렇게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제 양심과 제 철학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많아지고 더 일이 많아지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아서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책임 유화를 따지고 기간을 좀 따져보고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어디서부터 발생한 건가 우리 책임인지 남의 책임인지 어떤 그런 책임 유화에 따라서 또 따져봐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하지만 지금은 개인이니까 아직은 제 철학대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대로 가는 거죠. 예. 저도 있어요. 계약서가. 예. 근데 그 계약서를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 정관이 너무 딱딱하고 예, 뭐 되게 많은데 예, 조항이 되게 많아요. 몇 개 조항이 있는데 예, 20개 조항 좀 넘는데 뭐 예, 귀책 사유에 따라 뭐 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뭐 저는 뭐 그런 글이 막 많기 때문에 예, 뭐 공사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뭐 스펙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항상 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계속 있어요. 인테리어적인 게 정리해 놓은 게. 예, 근데 너무 딱딱해서 예, 저는 그거는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만 써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떤 그냥 철학대로 다 미리 알아서 그냥 다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런 거를 좀 박제해 놓으려고 영상을 좀 찍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제가 이런 거를. 철학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S에 대한 거를 얘기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기본이 되고, 나중에 뭐, 다른 일을 하건, 뭐, 세월이 가서, 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든,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든,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든, 이런 기본이 바탕이 돼야지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심이 자꾸 흔들리면, 되게 힘들어요. 예, 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어떨 때는 아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돈 받아 몇 푼 받아 어떤 때는 또 안 받아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참 힘들어요. 예, 나 자신이 힘든 것 같아요.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나 자신이 힘들어 버려요. 예. 견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무줄 견적이면 진짜 힘들어요. 예. 입소문도 못 내요. 못 나요. 왜? 이 고객한테는 똑같은 스펙인데 500 받았어. 근데 이 고객은 내가 내 기분 따라 600 받았어. 막 700 받았어. 편차 고무줄이야. 근데 이 공사에 똑같은 스펙이야. 뭐 욕실 2개, 뭐 현관, 베란다, 주방 딱 했어. 600가구로 했어. 올 철거했어. 근데 막 고무줄 견적이야. 그러면 입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견적이 고무줄처럼 다르니까 서로서로 이게 커뮤니티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힘들어요. 어떤 것들을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하나하나 견적이라든가 시공규칙이라든가 매뉴얼이든가 공법상의 어떤 매뉴얼
견적에 대한 내 기준, 회배단가냐, 평단가냐, 내 인건비, 품으로 가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를 설명해 드리지 못할 견적이면 내가 힘든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판단해서 호구네? 이러고 있고, 누구한테 좀 더 받고, 누구한테 좀 안 받고, 이런 거. 서비스야 물론 해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견적에 대한 거를 기준을 안 잡고 하면 내가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산출했는지. 뭐 우리가 1위 대가표까지는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뭐 공공기관에서 쓰는 1위 대가표까지는 뭐 이게 뭐 제곱미터에서 사람 인력을 투입해서 뭐 곱하기 몇을 해서 1위 대가표처럼 그렇게 진짜 복잡하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최소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잡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오면 물음이 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저는 그래서 견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AS까지 가기에는 일단 견적을 내서 일을 받고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잖아요. AS까지 가기에는 어떤 정말로 그런 어떤 내 기준이 확실하게 딱 서 있어야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견적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내야 되고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공법을 어떤 현장에 어떤 공법을 올철거에는 어떤 접착제를 쓰고 유가는 어떻게 얹고 뭐 이런 거 전부 백버터를 해야 되고 이 접착제를 쓸 땐 스킨 코트를 해야 되고 어떤 것에는 어떤 현장에는 어떤 공법이 제일 맞기 때문에 베스트 테스트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매뉴얼화 돼 있어야지 모두가 지킬 수 있고 그걸 무사히 끝냈을 때 하자율이 적은데 그 하자율에 대해서 뭐 잔손목이라든지 타인의 파손이라든지 어떤 것든지 애프터 서비스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중심을 잡고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심을 잘 잡고 왔는데 그렇게 마케팅을 했는데 AS가 개판이야.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런 업체는 곧 망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AS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를 한번 짚어봤는데 전반적인데 처음부터 흐르는 맥락이 다 일정하다고 봐요. 예. 처음에 견적을 그렇게 생각 깊이 한 사람이 AS를 개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시공도 매뉴얼대로 하고 정말 깊이 알고 이론도 알고 실질 경험도 많고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고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든지 어디든지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얼레벌레 했다면 어영부영 했다면 중간도 어영부영하고요. 시공도 어영부영하고요. 애프터 서비스는 책임지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근거 없이 견적을 냈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이 일을 해줬는지 적게 일해줬는지 기준이 없어. 그 다음에 일도 어떤 매뉴얼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어떻게 대충 했는지 대충해서 하자가 났는지 내가 진짜 매뉴얼대로 정말 경험치에 입각해서 정말로 내가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취합도 많이 해서 난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 시공 능력에 있어서 부족에 있어서 하자가 난 건지 외부 요인에 있어서 하자가 난 건지 어떻게 내가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또 억울해. 그러니까 AS 해주기 싫은 거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부터 어긋나면 다 어긋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AS라는 기준이 23분 좀 지났는데 뭐 여전히 제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기준이 없으면 처음부터 어긋났으면 AS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다 개판인데 AS가 좋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 개판인데 AS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시공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기본 배경 지식이 엄청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이 하자에 대해서 건물의 응력작용에 의해서 뭐 법률인가 뭐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렇죠 뭐 접착제의 배합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공정의 누락에 대해서 뭐 스킨코트 백버터의 누락에 대해서 뭐 이런 엄청난 그런 어떤 엄청난 건 아니죠.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저는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폭을 좁혀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 AS를 할 때도 이런 현상에 의해서 됐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고쳐야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억울한 거지. 왜 그런 거지? 내 탓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고 있는 거야. 제 탓은 아니에요. 제 탓은 아니지. 이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10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로 좁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선을 좁히듯이 뭐 이렇게 좁히는 것도 아니야. 누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서 몇 시에 막 굴돌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바닥에 앉아서 신축이라 들뜬 것 같아요.
그냥 이래버려. 회피예요, 회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귀찮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첫 번째부터 어긋나면 끝까지 어긋나는 거예요. 끝까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술자들은 생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론 지식이라든가 폭넓은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게 결합이 돼야지 메커니즘이 돌아간다고 봐요. 예, 이렇게 돌아간다고 봐요. 예. 기술직이라서 무조건 겉보기만 잘 붙인다고 기술이 뛰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 시공 기술, 자기 철학, 뭐, 뭐 행정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애프터 서비스 개념들이 모든 톱니바퀴가 연결돼서 돌아가야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잘 돌아가지. 이 톱니바퀴만 돌아간다고 다 맞물려 있는데 톱니바퀴가 막 10개가 다 어떤 요소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얘만 잘 돌아가 얘는 잘 돌아가는데 얘가 안 돌아갈 리가 있을까요? 얘가 잘 돌아가면 다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같이 돌아가면 맨 끝에 AS가 맞물려 있어요. AS 톱니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돌아갈 수가 있나? 그런 메커니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런 메커니즘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 이상한 메커니즘이에요. 예. 그럼 나사가 빠졌다 그러죠.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나사가 빠졌다 그러잖아요. 쟤 나사 빠졌어. 쟤 어디 하나 빠졌어. 쟤 이상해. 시공은 엄청 잘하는데 AS를 안 하려 그래. 자기 탓이 아니래. 그럼 뭐야? 무식하네. 야, 양심 없네. 외면에 약간 사차원이야? 나사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나사를 빠졌다래. 왜? 메커니즘에 돌아가면 당연히 다 맞물려 돌아가는 엔진처럼 메커니즘인데 뭐 하나가 멀쩡하게 맞물려 있는데 안 돌아가 얘는. 나사 빠진 거예요. 예. 우리 비싼 시계도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있잖아요. 메커니즘 무브먼트. 이 무브먼트에 나사가 빠진 거예요. 시계가 안 돌아가. 초침이 안 돌아가거나 분침이 안 돌아가거나 시침이 안 돌아가요. 예. 그게 나사가 빠진 거예요. 예. 본인의 무브먼트를 제대로 못 돌리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고장이 안 나고 명품 시계들 보면 무브먼트가 고장이 안 나잖아요. 퍼페추얼 캘린더잖아요. 그렇죠. 영속적인 캘린더. 계속 돌아가요. 얘네들은 충전만 해주면 잘 돌아가야 돼요. 명품은 그래요. 예, 고장이 안 나. 그래도 가끔씩 수리를 해줘요. 자아성찰을 해줘요. 명품은 뭐 몇 년 해주기 해서 가서 저는 명품 시계가 없지만 한목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명품 시계는 다 해체해서 장인들이 다시 조립을 해요. 그래서 닦고 기름치고 예.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무브먼트가 좋아야지 예. 계속 오래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사가 빠지지 말고 헐거워지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행색이 초라하고 어떤 직업이 먼지를 먹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무브먼트는 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왜? 내 안에 있는 무브먼트니까. 밖에서는 먼지를 먹어도 우리가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막 다른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고 가끔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 있는 무브먼트는 먼지를 타지 않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야 우리 직종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타일이란 직종이 인정받고 아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도 뭐 양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타일만 잘 붙이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이 뛰어나서. 예. 그렇죠. 제가 뭐 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1세대, 2세대, 이제 3세대쯤 오나요? 예, 60, 70대 형님들 있고 그 다음에 4, 50대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저는 40대 중반 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제 나이를 알겠죠? 40대 중반, 7, 9년생 예. 40대 중반 50대가 있고 그 다음에 20, 30대가 있죠. 그럼 3세대라고 봐요 보통. 예. 근데 저는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도 젊지만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 보면 아차 싶어요. 예.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뭐 호주에서 배워와서 뭐 많이 발전했다고는 치는데 그 발전한 게 공구의 다양화, 예. 수공구의 다양화,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적인 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외부 문물을 받아 뭐 개화기 때 예, 개화기 때 문물을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처럼 예, 인천항으로 문물을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어떤 기계들이 많아요. 수공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예, 간편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요. 근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공부 좀 안 하고 여전히 예,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주위를 봐도 냉정하게 보면 본인들도 스스로 아마 한번 그런 것들을 토론을 해봐요. 논의를 해보고 앉아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타일을 붙이는 행위 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어떤 물리적인 작용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타일 외적으로의 어떤 건축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특성에 대한, 기후 특성에 대한, 건축 특성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우린 그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기후 안에서 사계절이 분명한, 진짜, 예, 고온다습했다가 막, 예, 잠깐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뭐 고온다습했다가 뭐 초저온으로 내려갔다가 그 편차가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20도에서 예, 영상 35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벌써 온도 차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우리 또 강원도에서는 또 고지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또 변화무쌍한 기후가 있고 굉장한 많은 기후 속에서 그런 변화무쌍한 기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영향을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예, 외부 타일이든 내부 타일이든 건축물이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철권 구조인지 목조 구조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예, 또 다르고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까먹었어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한 번 와이프 전화를 받았더니 머리가 쎄해졌어요. 예,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저녁 뭐 먹을까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맥이 뚝 끊겼네요. 예. 아무튼 세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AS부터 시작해서 몇 세대 몇 세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안타까워요. 예, 3세대까지 왔으면 많이 바뀔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많이들 바뀌긴 했어요. 정말 제가 봐도 많이 바뀌셨어요. 예. 그래도 많은 개념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접착제를 쓰는 것도 그렇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댓글 보면 그래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함수율도. 요즘에 함수율이란 어떤 용어가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제가 함수율 얘기했을 때, 안티 엄청 많았어요. 예. 함수를 얘기했을 때, 뭔 소리 하나, 예, 뭔 소리 하나, 예, 그, 블리딩 레이턴스 현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뭔 소리 하나, 이런, 엄청나. 근데 지금 보편화 된 것 같아. 보편화는 아니라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진짜 잘 지키시려고 하고, 그 용어에 대해서 알아들으시고,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알고 되게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이상,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 이상 몇백 배 노력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함수율 한 단어만으로는 뭐 우리가 척도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20, 30대 분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저도 뭐 많이 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하는 게 3세대 타일러 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호주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뀌었지만 문화가 바뀌고 바뀌었지만 그 흐름의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아쉬운 면도 많아요. 예. 이야기를 해보다 보고. 근데 좀 더 많은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많이 폐쇄적인 편이에요. 유튜브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아는 분들이 없어요. 예, 저는 그냥 제 식구들하고만 교류를 하고요. 완벽한 아싸예요. 예, 저는. 완벽한 아싸고요. 극 INTJ예요. 극. 예, 제가 봤을 때. 저 성향이 INTJ로 나는데 저는 극이에요. 극. 예.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비슷한 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뭐 봤을 때 되게 외향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아는 사람 많고 그럴 줄 아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저는 제가 교류하는 사람들만 교류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한번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댓글로도 이렇게 항상 뭐 댓글이 소통창인 것 같아요. 예, 이 영상이 좀 소통창인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뭐 이렇게 제 영상을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구나 라는 것도 느끼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요. 예. 근데 정말로 가끔씩 얼토당토하는 댓글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가슴이 딱 막히죠. 아이고야, 예. 아이고야 이 사람, 예. 어이구야 이 사람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사람이 댓글 이렇게 달았네 이런 경우도 많고요. 예, 있고요. 예. 마음 같아서는 저격하고 싶은데 생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 예. 정말 변하시라고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데 그건 감정 소모니까 그분이 버린 감정의 쓰레기를 제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댓글도 감정 소모고 예, 댓글도 그 사람이 버린 쓰레기잖아요. 나한테 그 감정이란 게. 예. 근데 제가 그 쓰레기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그걸 가장 또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나도 쓰레기를 버리고 싶죠. 그럴 때는 같이 쓰레기 버려요. 그냥. 예, 말해서 쓰레기를 뱉어요. 예.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을 때는 내가 받지 않아야 되죠. 예. 그런 쓰레기는. 그래서 댓글 쓰레기들은 웬만하면은 제가 같이 뭐 댓글을 배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저격을 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예. 영상을 차라리 만들었다가도 고민해보고 지워요. 예. 그래서 가끔씩 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20, 30대 분들 있네요. 예, 있네요. 예, 없는 건 아니네요. 예. 아무튼 AS에 대해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 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좀 콘티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래요. 3분 내가 좋다, 3분이 좋다, 4분이 좋다, 집중은 못한다, 실질적으로 20초 본다 이러는데 20초 보실 분들은 보고 또 이게 출퇴근 시간에 뭐 그냥 심심할 때 진짜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나 저는 이제 안티도 많고 고수 팬들도 많은데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심심할 때 그냥 보시는 거죠. 뭐 화장실에 앉아서 보거나 뭐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날 때 뭐 하는가 내 직업에 있는 이 사람 뭐 하나 할 때 그냥 보시는 거죠. 예. 아우 3분으로 줄이려니까 절대 못하겠어요. 예. 정말 말 빨리 해야 되고 정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풀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쓰고 적고 낭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법률례기적 행위, 소송에 들어가면 뭐고, 예, 클라이언트 입장과 무슨 업체의 입장과 그 나의 철학과 정관에 나와 있는 행위에 기속된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그거는 보실까? 제가 볼 때 이걸 찍어도 안 보고 그걸 찍어도 안 볼 것 같아요. 3분 찍어도 안 보고 어차피 관심 없어. 타일이란 분야는 어차피 우리 소수의 사람들만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느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자야. 지금까지 보는 사람은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인정. 예.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가 에이스로 2편을 만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억울하네요. 운동을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런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